최근에 디파이 가장 핫하고 NFT 가장 핫합니다. 그럼 이더리움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기축통화로서 활용이 되는 가상자산은 이제 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김밥이라고 불러요, 김밥. 김밥감 있게 해야 되니까, 김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자산운용 디지털전략본부장 최영진입니다. 저희가 올 초부터 크로스앵글하고 함께 디지털 자산 보고서를 계속 발간했었잖아요. 네,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디지털 자산 팀의 한준석 팀장님 그리고 김세현 차장님과 함께 좀 보고서도 발간하고 또 웨비나도 진행하는 것으로 포맷을 조금 바꿨습니다. 한준석 팀장님, 네. 좀 어깨가 좀 무거워졌어요. 예, 뭐 그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또 대체할 또 훌륭한 분을 또 모셨는데 이제 저희 팀 김재선 차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개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저희가 박사잖아요, 박사. 예, 저희가 이제 또 금융인의 또 관점에서 보는 거랑 그렇죠. 또 이런 또 기술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랑 또 이게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촘촘하게 보완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좀 김밥이라고 불러요, 김밥. 김밥감 있게 해야 되니까, 김밥. 예. 김밥도 좀 자기 소개를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디지털 자산팀의 김재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달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좀 약간 긴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들을 좀 처음 보게 되어서 좀 긴장되긴 하지만 잘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밥은 저 헤어스타일이 특이해요. 좀 코로나 때문에 자르질 못해가지고 제가 예.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나이가 좀 나오긴 하는데 저 90년대 저는 가수들이 좀 있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좀 죄송합니다. 오늘 경쾌하게 좀 시작해 보기 위해서 조금 농담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달 주제가 좀 특이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실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쭉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더리움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좀 긴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7월 달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주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분이 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뉴스 혹은 이슈 이런 게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인상 깊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일어났던 이슈죠.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와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인 캐시 유드 그리고 스퀘어 트위터 CEO인 이제 잭 도시가 한 자리에 모여서 비트코인에 관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토론을 하는 이제 컨퍼런스가 열렸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좀 치고받지 않더라고요. 그쵸. 이제 생각보다는 뭐 이렇게 감론을박이 크진 않았던 것 같고 주로 이제 앨런 머스크의 의견을 주로 경청하는 약간 좀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1시간 넘는 걸 이제 다 이렇게 보고서 좀 느낀 점이 어떤 걸 느꼈냐면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단순히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의 그 역할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결제에 이제 활용될 그런 잠재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저희가 과거에 다뤘던 그 ESG 주제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에 관련한 이제 이게 에너지 소비, 전기 소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또 개선할 수 있을지. 그 채굴에 대한 에너지가 친환경적인 에너지 심지어 또 원자력 얘기도 좀 했어요, 갑자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논란이 좀 많긴 하지만 이분이 이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대단히 이제 박식하다. 에너지 전문가기도 하고 또 과거에 페이팔도 창업하셨잖아요. 결제 전문가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이거를 좀 보고 있다라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해당 컨퍼런스에서 좀 새롭게 이제 밝혀진 사실이 테슬라가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을 이제 편입을 했잖아요.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이스X 또 다른 이제 비상장사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스페이스X도 비트코인을 이제 밸런스시트에 이제 포함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요거를 많이 투자를 했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리고 도지코인이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조금 좀 흥미로운 이런 좀 뉴스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재선 차장님은 이번 달에 있었던 뉴스 중에서 좀 어떤 뉴스가 좀 인상 깊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위에 있는 골드만삭스가
이더리움 관련된 리포트를 썼다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리포트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에 대한 것만 조망을 했었던 거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리포트를 낸 적이 없었는데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JP 모건, 모건 스탠리 등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그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리포트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최근에 디파이 가장 핫하고 NFT 가장 핫합니다. 이들을 가장 주도하는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이고 이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이제 잠재력 꽤 높다. 이것들을 이제 크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앞서 우리 준석 팀장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보면 또 사실 그 컨퍼런스에서 아크우드가 ESG 관점에서 사실은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들 이제 또 사회적인 밸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크우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비트코인과 ESG 미리 다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서 했던 비트코인이 이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그 이머징 국가에서 사실상 뱅크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라는 측면을 사실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이 비록 채굴에 있어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지만 또 이 금융 인프라에 대한 혁신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밸류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얘기를 했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기존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좀 개념화하고 정리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이렇게 멱살잡이 하듯이 싸우진 않아서 재미는 없었는데 그래도 좀 의미는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김재선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JP 모건이라든지 그리고 모건스탠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요 대형 IB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인상을 좀 느끼냐면 월가에서는 이제 그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스터디는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총 2위죠.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스터디를 요새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번 달 주제를 사실은 상반기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다뤘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주제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잡은 이유가 이제 이 정도 스터디를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으니 아마 좀 넘어가 보자. 이더리움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번 달 주제는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해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 이더리움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도록 하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뭐 디파이 시장 혹은 우리가 사실 요즘 핫하잖아요. non-fungible token NFT 시장에 사실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더리움 기반인데 과연 이더리움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또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왜 주요 그런 금융기관마저도 레포트를 내고 있는지 우리도 사실은 그런 메시지들을 좀 정리해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 가지고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제 이더리움이랑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게 뭐 가상자산 아니면 뭐 코인 이런 거 다 그냥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전혀 다른 기술과 또 전혀 다른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장표를 좀 살펴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서 제목을 보면은 피어 투 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불 거래, 어떤 결제 이제 이런 거를 좀 혁신하기 위해서 등장한 가상자산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많이 다뤘지만 어떤 이게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보다는 약간 이제 그 금으로서 하드 에셋으로서의 이제 기능을 많이 이제 좀 주목받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서 제목이 좀 다릅니다. 차세대 스마트 컨트랙트 탈중앙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처음에 이제 주목을 받고 조금 이제 비전을 달리했던 것은 비트코인은 이제 지불 거래 내역 어떤 화폐, 가상 화폐를 어느 정도 비전을 가지고 이제 출발한 프로젝트라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월드 컴퓨터를 지향을 한다.
라고 이제 지향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유행을 했던 것이 뭐 비트코인은 이제 1세대 블록체인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2세대 블록체인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주장을 했었고 상당수 시장 참여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주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에는 있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 기능, 이제 요거 이제 나중에 김재선 차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인데, 이런 기능들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한 것들이 이제 파생이 될 수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가 많다, 쓸 데가 많다. 이제 유틸리티성 토큰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뭐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공급량 같은 경우도 되게 달라요. 이 통화 정책이 되게 다른 게, 비트코인은 애초에 시작을 한 게 어떤 디플레이셔너리 커런시, 그래서 우리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이게 앞으로 계속 이제 그 감소하는 그 통화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총량이 아직 미정입니다. 이게 통화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1억 1,000만 개가 좀 넘는 수준이 발행이 됐는데, 요것들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다. 라는 이제 그 좀 주요한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김세현 차장님 좀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주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이더리움의 일단 정의를 한 번만 간단히 주목하면, 아까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지만요. 이 플랫폼이 기존 플랫폼과는 다르다는 것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탈중앙 앱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건데, 기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플랫폼의 대표 예가 안드로이드 플랫폼,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인데, 얘네들은 구글이 운영한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은 누구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모두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앱이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다 보니까 누구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실행할 수도 있고, 그 점이 좀 특색이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D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설명을 뒤에 가서 또 하나씩 좀 더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일반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우리가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한 5편 정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자산운용 저희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저희가 좀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런 학생들뿐만 아니라 코리니 분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아마 우리 제작진들이 아마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봐서 볼 수 있게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진행하시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주요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살펴봤고, 그럼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대한 좀 설명과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활용되는 이제 기축 통화 역할하는 이제 이더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게 그 이더 가상자산을 보통 이제 지칭을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플랫폼, 이 네트워크를 뜻하고요. 이 네트워크에서 기축 통화로서 활용이 되는 가상자산을 이제 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혼용해서 써요. 이제 이더리움이 곧 이더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업계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디지털 오일이다, 이게 유틸리티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제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이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김재선 차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표 8번을 보면서 전체적인 그 디지털 그 오일이라고 왜 우리가 지칭하는지를 조금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트랜잭션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가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주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서는 뭐 5리터든 뭐 리터 뭐 10리터든 넣으려면은 저희가 뭐 10,000원이든 뭐 몇만 원을 그 이제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이 가스라는 것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 가스를 구입하는 비용을 이더를 가지고 이제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더 자체가 디지털 오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상징적으로 하기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전으로 운전하기 위한 트랜잭션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스가 3만 가스가 이제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또 한편 부산으로 더 멀죠. 부산으로 가기 위한 운전하기 위한 트랜잭션은 5만 가스가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해당 그 시점에서의 가스 비용, 가스 값이 실제로는 100원, 그러니까 100이더라고 이제 가정을 하자면
100 그웨이라고 이제 가정하면 이 가스 값과 그 가스 비용을 이제 곱셈을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는 뭐 그 300만 그웨이가 이제 필요한데 이거를 가지고서 이더를 이제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전으로 운전하는 것보다는 부산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더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트랜잭션의 난이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가스가 더 증가된다? 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가스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냥 본인들이 그냥 이더리움 갖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스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가스라는 것은 어떤 단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더는 실제로 그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라면 가스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이제 지불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단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대전으로 운전할 때는 뭐 3리터가 필요하다. 여기는 뭐 10리터가 필요하다. 저희가 보통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 엄청 먼 장거리를 운전하려면 더 많은 리터를 채워나지 않습니까? 그 리터 표기 방법이 가스인 거고 실제로 우리가 돈을 지불할 때는 원화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 원화가 이제 이더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일반인들이 이해하자면 왜 이더에 대한 수요가 생기느냐? 왜 이더에 대한 수요가 생기느냐라는 것이 아까 말씀 주신 디앱 등을 통해서 이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개발자들이나 뭐 국가들이나 기업들이나 뭐 주체들이 사실상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런 트랜잭션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가스를 지불해야 되고 그 가스는 이더리움으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산업 생태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더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 어떤 시총을 차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이용의 확장성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으로 이제 보통 분류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활용처가 좀 많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모든 트랜잭션을 일으킬 때 이 이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처가 다양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따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수수료 체계가 지금 되게 이제 경매랑 유사합니다. 예컨대 제가 대전으로 가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뭐 콜택시를 부른다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뭐 10,000원을 낸다라고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네트워크가 많이 이 병목 현상이 생기고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은 10,000원 부르면 이제 안 오는 거죠, 콜택시가.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뭐 50,000원을 부른다 하면은 이제 금방 올 거잖아요. 이 5배를 넘게가 부르면. 때문에 지금 이런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런 그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어떠한 가격을 내가 높게 부르면은 그만큼 빠르게 내 거래를 처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장표를 보시면은 계속 이제 그 가스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런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사실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뭐 디파이에 대한 수요, 뭐 NFT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그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높은 가스를 요구하는 채굴자들이 높은 가스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 가스에 대한 비용들이 높아져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효용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뭐 폴카닷이 됐든 뭐 다른 뭐 대체 이런 내용들이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런 가스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따가 따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노력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요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대체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움직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른 장표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흥미진진합니다. 그 이더리움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 비탈리 부테린이 이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개념을 백서 형태로 제안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월에 실제로 ICO를 통해서 이제 모금을 합니다. 개발 모금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당시 기준에 1,800만 달러를 이제 모금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여름 7월 달에 최초의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됩니다.
다오 해킹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데 다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다오가 뭔지 좀 모르실 수 있는데 다오가 어떤 거고 이제 여기서 어떠한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오라는 것이 한마디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들어진 어떤 가상의 자율 조직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인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 프로그래밍화된 어떤 조직이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걸 해킹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문제가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오 해킹으로 인해서 당시 750억 원 정도가 이제 해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얼마 태어나지도 않은 이 네트워크에서 이런 문제 터져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왈가부 이제 논의가 한참 진행됐었죠. 이거를 이제 놔둬야 한다. 아니면 코드 법이니까 이건 놔둬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일단은 하드 포크를 해서 새로 네트워크를 이제 분기를 하자. 즉 블록체인은 원래는 비가역성이지만 블록체인 내용을 좀 수정을 하자.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수정하자. 이런 파로 이제 대립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수정하는 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본래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이 새로 탄생이 되는데 원래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이름이 이더리움에서 이제 클래식을 붙였지 않습니까? 본래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어떤 그 원조격인 게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인 거고요.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수정을 한 거죠. 수정을 해서 새로 분기를 한 네트워크인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새로운 네트워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제 분파를 했는데 우리 하드포크 제가 이제 경주체에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분파되듯이 이렇게 나와 하드포크를 하면 통상은 현재 이더리움이 사실은 분파가 된 건데 사실은 쪽수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 즉 다오로 인해서 해킹이 됐지만 이게 블록체인 정신에 맞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간 거는 이더리움인데 그냥 원조다 해서 클래식을 붙여주고 지금 이더리움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수정한 것이 더 세력이 크다 보니까 그냥 이더리움으로 지금까지도 쭉 내려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도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이제 또 요거에 대해서 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성장통이다. 네트워크의 어떤 초기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이제 재빠르게 이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성장통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요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는 이제 잘못을 굉장히 했고 블록체인의 어떤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제 초기 발전 단계를 지나서 이제 좀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게 이제 ICO였잖아요. 이때 이제 이더리움에 기반한 토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2017년, 뭐 18년 이때 이제 그 가격들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은 사회적 문제도 많이 야기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에 기반한 ERC20라고 하는 그 표준에 기반한 그 토큰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토큰들이 나왔고 물론 그 토큰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또 유의미한 어떤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닌 이제 뭐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금을 받고 기대한 만큼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든지 이제 좀 이러한 또 많은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 18년 요게 약간 저는 이제 이더리움의 발전의 2기 정도로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이 기간이 이더리움의 성장에는 사실 엄청난 자양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017년도에 그 ICO 광풍이 대다수가 사실은 이 이더리움 기반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수요가 집중되면서 사실상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그런 그 ICO가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계속 발행될 동안에 결국은 계속해서 가스를 지불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다시 증가해서 이게 사실 선순환 구조를 가면서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더리움이지만 2017년에 광풍을 통해서 사실 이더리움은 폭풍 성장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발전 단기가 2기라고 친다면 이제 최근에 3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디파이 그리고 이제 이번 년 상반기에 또 그 시장을 이끌었던 NFT 이제 요런 또 플랫폼에 또 기반이 되는 그런 프로토콜 역할을 하면서 가격도 이제 상당히 많은 상승한 경향이 있는 이제 요런 좀 발전 단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더리움의 어떤 그런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해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또 DApp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마트 컨트랙이 또 이렇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김재선 차장님이 좀 쉽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은 이제 단어만 보자면 마치 계약서 어떤 문서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실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실제 개발자가 어떤 코딩을 해서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을 이제 짜는 건데 이제 비유적으로 자판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판기에서 어떤 코카콜라를 이제 먹고 싶습니다. 이제 900원짜리인데 제가 현금은 이제 1,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원을 이제 넣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원하던 코카콜라는 자판기에서 이제 나오고 그 거스름돈으로 이제 100원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사전에 정의된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약들 이것들이 자판기는 스스로 알아서 이제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제 실행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컨트롤인 거고 자판기 같은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을 이제 실제로 적용하게 되면 무엇이 다를 것인가를 살펴보자면 이제 집 거래를 가지고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집을 이제 거래를 하면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이제 매수 희망자하고 집 매도 희망자가 이제 만나서 직접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한 이제 이 집 거래 같은 경우는 이 집 거래 스마트 컨트랙을 이제 직접 만들고요. 그거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제 배포를 하고 그럼 집 매수 희망자하고 집 거래 희망자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집 거래를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는 제3자가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이제 제3자의 개입이 이제 최소화가 되고 따라서 이제 그런 비용도 좀 낮출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시간이라는 거래 이런 것들도 공간상의 한계도 약간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기반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우리가 이제 DApp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을 DApp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탈중앙화라는 단어가 디센트라이즈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굳이 여기서 이제 그 키워드식으로 들어가냐 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이드라는 플랫폼 상에서는 구글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은 모든 앱들을 사전 검열을 다 합니다. 검열 다 하고 이게 안전하면 이제 통과를 해서 이제 그 앱스토어라는 것에 이제 등록이 되고 이제 실행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상에서는 정말 누구나 만들 수가 있고 누구나 배포할 수 있고 누구나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식으로 만들어진 이제 앱을 뜻하는 게 되는 거고요. 좀 별의별 게 다 있겠네요. 네, 다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고 지금 실제로 이제 통계를 봐보면 저번 달 기준 이제 3,572개의 이제 DApp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79% 정도가 이제 이더리움에 기반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카테고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제 DApp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조금 유의미한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분야가 이제 금융 그리고 이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설명드릴 이제 디파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요새 이제 또 인기죠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그 고양이 막 그 키우고 뭐 그런 거 크립토 있잖아요. 키티라는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또 굉장히 또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이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내가 뭐 개도국에서 뭐 한 100만 원이다 이럴 경우 이 게임을 내가 잘 해가지고 이 아이템을 팔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예를 들어 뭐 50만 원을 벌 수 있다, 1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러면은 사실은 일 하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특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그 다마고찌라고 기억나요? 그게 맞습니다. 일본 예, 김행에서 예, 예. 그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게 있었어. 그거 옛날에 하다가 그 조금 이렇게 신경 안 써가지고 애가 죽으면 막 난리 났었거든요. 예, 잠도 못 자고 끙끙대고 그거 그냥 손에 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갖고 노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요만한 거 거기서 그냥 다마고찌를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고 막 애가 그냥 재롱 피우고 막 정신 없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예. 사실 그걸 그냥 혼자 즐겼는데. 저 돈도 안 됐고요 사실은. 예, 근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잘 키워가지고 분양도 하고 수익도 생기고 사실
이 메타버스 생태계가 생기면서 지금 미국의 10대들이 상당히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뭐 우리가 뭐 잭도시의 뭐 트위터 같은 것들을 해서 NFT를 만들기도 했지만 지금 예술품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들은 뭐 몇십억짜리 뭐 금액 큰 것들이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티켓 사이즈가 작게 해서도 다양한 지금 이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네네네. 많이 우려하는 사람들은 야, 저게 왜?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를 잘 못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정말 새로운 생태계가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런 생태계들이 지금 오히려 더 젊은 세대들, 아주 어린 10대 티네이저들 혹은 또 20대들 이런 그 MZ 세대들이 좀 빠져 있고 몰입되어 있고 심지어 즐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미래 세대들이 생각하는 대로 좀 바뀌기 때문에 미래 세대들이 왜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고 또 즐기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어떤 밸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지난 1년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성장을 이끌었던 두 가지 테마, 이제 탈중앙금 디파이 그리고 이제 대체 불가능형 토큰 NFT에 대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POS 계열입니다.